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양적 연구에 우리가 크게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있죠. 양적 연구의 가설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서술한 문장이다. 가설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가설은 연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연구하려고 당연히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연역적 접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양적 연구는 연역법, 그리고 질적 연구는 귀납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연가설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이 내용은 좀 더 길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연가설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암기를 하시면 이 표현이 조금만 바뀌었을 때 잘 접근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종속변수가 변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 자, 이걸 이해하시도록 이제 설명을 한번 잠시 후에 할 예정이겠고요. 하나의 가설의 변수가 많을수록 가설 검증에 유리하다인데요. 자, 옳지 않은 것으로는 정답이 4번인데 유리하지 않고 반대로 불리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원인에 관련된 독립변수가 1개, 변수 하나, 결과에 관련된 종속변수 하나, 이러면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가설 검증에 있어서 훨씬 간편할 텐데,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고 원인 1, 2, 3, 결과 1, 2, 3. 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원인과 여러 가지의 결과를 가설로 동시에 설정했다면 이것의 인과관계의 조합은 굉장히 복잡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설에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설 검증은 점점 복잡해지고 불리해집니다. 어떤 게 어디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굉장히 복잡한 양상들을 나타내게 되죠. 검증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일 때가 가장 심플하죠. 정답은 4번이겠고요. 5번 탐색적 조사는 가설 설정할 필요가 없다. 자, 탐색적 조사는 우리가 연구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인과관계 규명이 아니고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조사는 설명적 조사라고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고 있죠. 설명적 조사일 경우엔 당연히 이제 가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탐색적 조사에서는 아직 인과관계까지가 아니라 접근을 처음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가설 설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양적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연가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내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인 내용을 기본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재들에서 이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잘 다루지 않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연구자의 관심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연구자의 관심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그것이 클라이언트한테 효과가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이게 원인이고, 그래서 청소년 자아존중감 향상, 어떤 집단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게 결과, 사회복지사가 개입해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당연히 이게 우리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연구할 때 이제 애로점이 뭐냐 하면, 자, 보시면 3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아존중감의 사전검사, 사후검사를 했어요. 어떤 검사 척도에 의해서 사전검사가 100점이 나왔고 사후검사가 200점이 나왔다면 이것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대략 2배가 늘었으니까 이 프로그램 효과 있겠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 100에서 150이 됐으면 사전에 100이었는데 사후검사 결과가 150이 됐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증가했죠. 나름대로 효과 있었다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야기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점점점을 찍어놨는데 만약에 100에서 101로 되면
증가는 분명히 1만큼 했는데 1%가 증가한 셈이죠. 우리가 이걸 증가했다고 자존중감이 1% 증가했다고 해서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 라고 결론 낼 수 있겠냐면 좀 애매모호해지고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죠. 그렇다면 우리의 연구자의 이제 고민거리는 뭐냐면 어디를 경계선으로 할 거냐입니다. 어디까지를 끊어서 여기만큼은 효과 있다. 여기는 효과 있다고 할 수 없다. 또는 효과 없다. 이렇게 경계선을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지가 우리의 고민거리가, 연구자의 고민거리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자연과학도 그렇고 사회과학도 그렇고 이것의 경계선을 만들기 위해서 학자들이 통계적인 확률 이론을 가져다가 이 기준을 삼기로 했습니다. 어떤 계산 방법에 의해서 대략 25% 이렇게 계산하면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 예를 들면 100에서 110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은 효과적이다라고 하겠고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의견이 분분해지게 되죠. 이 기준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 확률을 접근하기로 학자들이 합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연구가설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프로그램이 효과 있다.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건데, 즉 자존중감이 사전에 비해서 사고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그걸 증명하고 싶은데 그걸 직접 증명할 수가 없으니 우리의 출발점은 연가설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연가설은 뭐냐 하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암기하셨듯이 청소년 자존감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즉 프로그램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과 정반대의 개념을 갖고 출발하게 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이제 연가설은 제로가 아니고 영어로 null이고요. 이걸 귀무가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주 멋진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건 프로그램이 효과 있다를 증명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게 입증이 되면 연가설이 맞다고 입증이 되면 허무해지는 거죠. 무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갈 귀자에 없을 무자. 우리가 연구하려고 했던 게 허물어지는 셈입니다. 무로 되돌아가는 셈이죠. 자, 근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냐 하면 만약에 청소년의 자존감이 사전과 사후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이것을 무한하게 반복하면 우연에 의해서 이런 정규분포의 곡선이 발생할 거다. 이게 확률 이론에서 밝혀낸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 봅시다. 일단 떠나서 이 내용이 이제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데요. 이제 다른 연도에 시험에 이 명칭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중심극한 정리도 기억해 놓으셔야 될 내용이겠고요. 이 중심극한 정리는 무한하게 우연의 결과를 반복하다 보면 이런 분포가 나타나더라 라는 건데, 이 의미는 예를 들자면 동전 던지기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동전 던지기를 30개, 이 3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3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30번 동전 던지기를 하면 앞면과 뒷면이 몇 번 나올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앞이 15번, 뒤가 15번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오겠는데, 무수히 하게 되면 무한하게 이 30개를 던져보면 30개 던지는 게 한 번입니다. 이걸 무수하게 해보면 항상 앞과 뒤가 각각 15번씩 동일하게 나올 리는 없는 건 여러분이 짐작할 만해 보입니다. 어떤 땐 앞이 16번 나오기도 하고 뒤가 14번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굉장히 드물겠지만 앞이 30번 전부 또는 뒤만 30번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게 이 곡선의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앞에서 뒤를 빼는 걸로 상정을 해보면 15에서 15를 빼면 0이 되죠. 자, 30번 던진 거 한 번, 던졌을 때 앞과 뒤가 동일한 거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매번 이렇게만 나오지 않을 거고 뒤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앞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자, 이걸 히스토그램으로 쭉 쌓아 올렸을 때 이걸 매번 이렇게 그리면 복잡하니까 이 끝 지점을 이렇게 유연하게 그린 게 이제 이 정규분포 곡선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을 쌓아 올린 그림이에요. 곡선 자체가 아니고. 자, 앞과 뒤가 동일하게 15번씩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겠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아서 극단적으로 30번 다 앞이 나오고 또는 30번 다 뒤가 나오고 이게 이런 정규분포 곡선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자연현상입니다. 누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줘라라고 정한 것이 아니고 자연현상으로서 우리가 확률론적으로 무수히 뭔가 검증을 하다 보면 이런 분포가 나타나더라는 것을 이제 통계학자들이 밝혀낸 셈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청소년 자아존중감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로부터 우리는 이제 영가설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이것을 무한하게 실행해 보면 사전과 사후가 프로그램 효과가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항상 그 차이가 제로가 되지는 않을 거고 항상 제로가 되지는 않을 거고 그냥 우연히 효과 있다, 굉장히 있다 또는 효과가 없다. 이것이 우연의 분포로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영가설 하에서는 자, 아직 끝나지가 않아서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프로그램을 무한하게 실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구에는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연구 주제를 무한하게 반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대개 연구는 딱 한 번 하기 마련입니다. 연구비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프로그램을 실시해 보는 겁니다. 이게 효과 있는지 없는지. 근데 사전 검사했더니 100, 사후 검사했더니 150으로 나왔다면 과연 이것이 이제 어디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것이 효과 있다 또는 없다라고 할 거냐 하면 영가설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청소년 자아존중감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 하에 정규 분포 이게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하나의 비율이 통계학자들이 이미 정해놨습니다. 계산 방법이 그 계산 방법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대략 5% 무한히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영가설을 전제로 했을 때 즉 효과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 우연에 의해서 이런 분포가 나올 텐데 그 분포 중에 이 5%에 해당한 만큼에 해당하는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이 150이라는 숫자가 이 5%에 해당할 만큼의 특이한 경우에 해당하면 우리는 거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여기부터는 효과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즉 영가설을 기각하고 효과가 있을 거다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겠고 5%가 안 되면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있긴 있지만 100에서 101로 증가해도 효과가 있긴 있는 거죠. 1만큼. 그러나 그런 정도의 효과 가지고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 않겠다. 그 기준을 이 우연의 분포 중에 5%에 해당하는 숫자, 예를 들자면 150이 될 텐데요. 그것은 이제 계산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자, 여전히 어렵죠. 자, 밑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100번을 던졌을 때,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 50대 50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만약에 실제로 100번을 던졌는데 한 90번이 앞이 나오고 10번이 10번이 뒤가 나왔다면 그건 굉장히 드문 경우이죠. 뭔가 특이한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이것은 특이한 상황이다라고 인정할 거냐. 자, 예를 들어 보면 앞면이 나오도록 만든 동전 던지기 기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이 기계가 효과 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동전이 어느 정도 나와야 어느 정도 앞이 나와야 그래야 이 동전 던지기 기계가 이것은 효과 있는 기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냐에 대한 여러분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100번을 던졌는데 이 기계가 100번 던졌는데 앞이 51번 나오고 뒤가 49번 나왔어요. 그러면 뭐 이건 그냥 우연이겠죠. 이 기계가 효과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100번을 이 기계가 던졌는데 앞이 95번 나오고 또 뒤가 5번밖에 안 나왔다면 이 정도 되면 기계가 효과 있다라고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 기준을 우리는 5%의 지점인 95대 5의 지점으로 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 바꿔 말하면 이 논리대로 하자면 동전 던지기 기계를 만들었는데 이 기계가 100번을 던져봤더니 94번이 앞이 나오고 뒤가 6번 나왔어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큰 효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즉
성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통계적인 논리, 5%의 기준을 적용하는 통계적 논리에서는 이거는 우연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우연의 분포 중에 5% 미만은 이 정도는 우연에 불과할 거야.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기준입니다. 이 5%라는 기준이 95대 5 정도는 돼야, 또는 95, 96, 97, 98, 99 요 정도는 돼야 효과 있다라고 인정하자라고 학자들이 합의한 겁니다. 수학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준점을 학자들 간에, 그래서 이것은 수학적인 기준, 어떤 계산 방법이 아니고 어떤 학자들은 10%를 산정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좀 더 강하게 1%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회과학에서는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게 0.05, 보통 0.05 이렇게 이야기하죠. 5%에 해당하는 값이 가장 많이 빈번하게 쓰여집니다. 자, 그래서 정규 분포상의 특이점 5% 미만의 확률이면 연가설 기각하고 연구가설 채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고요. 이 말의 의미는 이 우연의 분포인데 우연이 아니고 프로그램의 인과관계,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온 거다라고 해석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자, 이런 논리를 갖고 우리가 연가설로부터 출발해서 연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면 연구가설 채택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 입증하는 거겠고요. 만약에 연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면 100번 중에 94번 동전 던지기, 이 정도의 상황이면 연가설을 기각할 수 없고 이것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자는 겁니다.